이 국가의 개념은 가장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정부 기능, 국가의 기능이 이게 언제냐면 16, 18세기의 절대 왕정국가 시기거든요. 이때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건 군대죠. 그래서 관료와 군대를 갖고 좌지우지하는 완전히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고요. 이때는 경제는 상업을 중시하는, 즉 무역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시기였죠. 그러다가 여기 왕과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계급이 시민 계급이거든요. 시민 계급과 이렇게 충돌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거쳐서 드디어 이 시민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의회가 권력을 잡는 그게 바로 뭐냐면 입법국가예요. 이때가 19세기 입법국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작은 정부 개념입니다. 자, 정책 항상 그렇죠. 뭐와 결정과 집행 기능으로 나누면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정치가 하죠. 이 정책 결정은 정치가 하고 집행은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작은 정부죠. 스몰 거버먼트. 그리고 봐봐요. X예요? Y예요? Y죠. 정치가 X고 행정이 Y니까 소극적이죠. 그래서 실제 하는 역할이 뭐냐? 치안 유지와 같은 야경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경국가. 아시겠죠? 또한 경제는 시장에 자유롭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레저페어, 자유방임주의 또는 자유방임국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실제 여러분들 2017년 인천교통공사에 취재했던 문제거든요. 이 국가 개념이. 특히 이제 이 자유방임주의는 우리가 우파, 보수에 해당하는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자율성이 결국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공공재나 외부 효과 등의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게 시장 실패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그죠? 1929년 경제 대공황을 시장 실패라고 봅니다. 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즉 공급이 서플라이인데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 디맨드가 수요예요.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공급이 지나치게 과도한 거죠. 이러한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진 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 개념이 바뀝니다. 이게 19세기 근대 입법국가라면 시장 실패 이후에 현대, 왜냐? 정부가 보세요. 집행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집행만 했잖아요. 근데 집행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기능까지 담당하는 사실상 큰 정부가 되거든요. 빅 거버먼트죠. 큰 정부. 보세요. 큰 정부. 그리고 소극이 아니라 보세요. 행정이 X가 되잖아요. 물론 Y도 되지만 X가 돼가지고 정책 결정까지 하니까 적극 국가가 되겠고요.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정부를 뭐라고 그래요?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웰페어. 또한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를 비판하고 케인즈에 의한 총수요 확대 정책. 정부가 보세요. 수요가 적으니까 케인즈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수요를 늘리면 그에 따라서 공급, 서플라이가
그치? 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총수요 확대 정책이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를 수요 중심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가 고전학파거든요. 공급 중심, 공급이잖아. 공급 중심 경제학이죠. 그래서 케인즈가 드디어 이러한 시장 실패를 잡는 거죠. 총수 확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든지 과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도한 정부 팽창에 따라서 결국 서서히 정부의 여러 가지 부패와 비능률, 특히 국민에 대한 비대응성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978년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고요. 경기 침체를 동반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죠. 자, 이게 결국은 왜? 지나친 정부의 팽창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비중을 줄이며 새롭게 규제를 강조하는 이런 국가를 새로운 행정국가 해가지고 신행정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신행정국가는 결국은 작은 정부는 작은 정부인데 보세요. 정부가 예전처럼 집행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의 틀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있다면 초기에 19세기 입법국가의 작은 정부는 집행만 하다가 시장 실패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정책 결정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나친 정부 팽창 때문에 정부 실패했다면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집행이나 정책 결정 중에 뭘 줄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라면. 자, 한번 잡은 권력을 놓을까요? 안 놓죠. 그래서 정책 결정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누구한테? 민간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즉, 시장인 민간한테 위탁을 하거나 민영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의 문제거든요. 이건 제3편 조직론에서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오히려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 정책 결정 기능만 남는 거죠. 이 정책 결정 기능이 강력하다는 거죠. 자, 사이즈는 스몰, 작아졌지만 오히려 강력하게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특히 규제 같은 거. 그래서 1980년대 신행정 국가를 규제 국가라고도 표현해요. 자, 19세기 입법 국가는 약용 국가, 20세기 현대 행정 국가는 복지 국가, 20세기 후반 신행 국가는 규제 국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통화주의거든요. 통화량의 공급을 통한 이걸 세고전학파라고 그래요. 아담 스미스가 고전학파고 케인즈니까 케인즈학파고 그 다음에 세고전학파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